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운동 후 이제 근육통이 왔어요. 어떻게 대처하실 건가요? 이제 이 강에서는 어떻게 다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운동 수행에 영향을 미친 요인이라는 파트였고요. 이제 피로가 중점적으로 나왔습니다. 피로가 뭐냐? 이제 반복적인 근육 수축 동안 힘이나 파워를 유지하지 못한 상태, 이게 피로의 정의라고 합니다. 근데 왜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갑자기 힘이 떨어질까? 피로 같은 경우는 말초 피로와 중추 피로를 알 수 있어요. 오늘 그걸 구분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말초 피로입니다. 운동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면은 ATP 사용 증가하죠. 인산 축적되죠. 수소 증가하고 칼슘 방출 효율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프로틴과 미오신, 십자형 각용, 결합력이 감소하게 되고, 결합력이 감소하면은 한 번에 큰 힘을, 스트로크를 끌어올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생성된 힘이 감소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ATP가 완전히 고갈되는 게 아니에요. ATP는 100%에서 70%는 무조건 유지해야 된다. 이 70% 유지하지 않으면은 세포 생명에 영향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ATP를 남겨놓고, 꽤 많죠. 70%면은 30%만 활용해서 저희는 이제 운동을 하는 거고, 탈지 단계까지 도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말초 피로는 근육의 힘 생성 기전, 이 십자형 각용의 결합력을 감소하는 기전에 약해진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축 피로, 힘들면은 운동하기 싫어지죠. 이제 왜 그렇게 되느냐? 근육에 생성된 수소나 인산 같은 대사산물은 구심성 신경을 통해서 뇌로 전달이 됩니다. 뇌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그 전달을 받으면은 운동 단위 동원 수를 감소시켜요. 그리고 발화 빈도를 감소시켜요. 그리고 출력 자체를 낮춥니다. 이거는 근육의 수축 과정에서 다뤘던 내용이죠. 이 세 가지 반응을 감소시켜서 우리가 운동할 의욕을 떨어뜨려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피로 같은 경우는 에너지가 ATP가 없어서 생기는 게 아니라 뇌, 세포와 뇌가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좀 출력을 낮추는 거예요. 이제 뭐 컴퓨터로 치게 되면은 와트 수를 낮춘다고 보면 되겠어요. 컴퓨터가 과부하 걸리면 와트 수를 낮춰서 조절하는 것처럼 이제 저희 몸도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운동은 뭐 전력 달리기를 해도 힘들고 오래 달리기를 해도 힘들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그 힘든 이유는 그 운동 시간에 따라 달라져요. 10초 운동하면 어떤 시스템이 활용되죠? ATPC 시스템. 에너지 시스템은 ATP 시스템과 무산소 대사를 활용합니다. 이제 이때는 타입 2 X형 섬유를 활용하게 되고, 탈진하게 되는 원인은 동원수 감소, 발화빈도 감소, 기술 숙련도 감소, 동기 수준이 되겠습니다. 예시 같은 경우는 100m 달리기, 점프, 투포환 같은 투척 스포츠가 되겠습니다. 이 구간은 몸에 ATP가 부족한 게 아니라 신경계의 출력이 이제 운동 선호도를 결정하게 됩니다. 단기간 운동, 10초에서 180초의 단기간 운동에 미치는 피로 영향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먼저 10초에서 60초까지, 이때는 무산소도 해당 과정, 그리고 속근 섬유를 활용해서 운동하게 되고, 수소의 축적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게 수소가 증가하게 되면은 수축 기전에 방해를 받고, 칼슘과 트로포닌 결합 저해, 이거 십자형 각용과 제약을 받는 거겠죠. 그리고 해당 과정 효소 억제를 통해서 이제 탈진이 오게 됩니다. 60에서 180초는 이 무산소 대사에서 유산소성 대사로 넘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산소를 얼마만큼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느냐, 몸속에 녹아있던 산소를 다 써버리고 얼마나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느냐, 이게 운동 지속력을 늘리는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 구간은 이제 근육내 환경 대사 변화가 성능을 제한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3분에서 20분, 이 정도면은 그래도 꽤 장시간 운동하는 거죠. 이 정도 뛰게 되면은 뭐 달리기 같은 경우에도 단거리라고 하지 않고 중장거리 혹은 중거리라고 부르는 기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때는 이제 무산소 대사에서 거의 완전히 유산소 대사로 넘어가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VO2 max 최대 산소 섭취량이 결정 변수가 될 수 있겠습니다. VO2 max 결정하는 거는 심박 출량, 헤모글로빈 농도, 미토콘드리아 밀도가 되겠죠. 그래서 심박 출량과 헤모글로빈 농도, 미토콘드리아 밀도를 통해서 산소를 얼마나 공급할 수 있는가가 이 관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1분에서 60분, 이 정도면은 진짜 이제 장거리죠. 뭐 런닝을 뛰어도 평범한 사람도 이 정도 시간이면 5km 이상의 달리기 할 수 있고, 뭐 잘 뛰는 사람들은 10km 이상까지도 뛸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때는 운동 강도는 VO2 max의 한 80에서 90%까지 활용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젖산 역치를 지연시키는 거, 그리고 운동 러닝 이코노미를 증가시키는 거, 이게 중간 지속시간 운동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핵심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대 VO2 max를 증가시키는 거는 솔직히 생리학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같은 강도의 운동을 하는데 이제 VO2 max의 80으로 지속할 수 있느냐,
VO2max에 85로 주작할 수 있냐, VO2max에 90으로 주작할 수 있냐, 이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1시간에서 4시간, 이제는 유산소 대사로 넘어갔습니다. 이때는 이제 글리코겐이 고갈되고 혈당이 떨어지고 탈수가 오게 되고 열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조절하는 것이 이제 연료 관리와 항상 적응이 성능을 좌우할 수 있겠습니다. 요약해 보면은 10초의 운동에서는 신경계 출력, 1분은 대사산물 축적, 3분은 산소공급 환기 시작, 20분은 VO2max, 1시간은 젖산 역치와 효율, 그리고 3시간에서는 글리코겐 고갈을 통제하는 것이 이제 운동 수행 능력 함량을 향상을 결정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장이고요. 이제 여기서는 이 제한 사항들을 통해서 어떻게 트레이닝 할 거냐, 이거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트레이닝의 핵심 원리, 과부하, 특이성, 가역성, 이번 스터디에서 한 3번, 4번 나왔던 내용이죠. 과부하의 원리 혹시 기억나신 분? 점점 강도를 늘려가야 되는 거예요. 특이성은 종목에 맞는 운동을 해야 된다. 가역성 같은 경우는 이제 트레이닝을 했다가 이제 멈춰요. 그러면은 가역성 때문에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는 성질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원리를 기반해서 경기에 사용하는 에너지 시스템도 이해를 해야 돼요. 만약에 100m 뛰는 사람한테 이제 LSD 같은 운동 시키면 안 되겠죠. 근력 트레이닝이라든지 짧게 ATP 시스템을 활용하는 운동들을 많이 시켜야겠죠.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제 트레이닝을 설계해야 된다 라는 내용이고요. 이 4단계 사고를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에너지 시스템 분석하고 관련 특이적 훈련 구성하고, 그리고 점진적 과부하를 통해서 점점 단계별로 증가시키고, 그리고 회복도 충분히 가져가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트레이닝을 할 때 성별과 초기 체력 수준의 영향은 어떻게 될까요? 성별의 영향은 되게 적대요. 그래서 성별보다는 개인차가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제 개인차에 따라서 처음 수준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제 못하는 사람이 더 많이 좋아지겠죠. 잘하는 사람은 더 좋아지기 쉽지 않겠죠.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유산소 운동에서 중요한 부분은 언바탓이 크다고 말하고 있어요. 유산소 운동 같은 VO2max 향상에는 분명한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이제 유전적으로 안 되면은 그냥 아무나 데려다가 아주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트레이닝을 시킨다고 해도 이제 국가대표가 될 수 없고 올림픽 가서 금메달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어느 정도 타고났다. 타고난 사람들을 열심히 훈련시켜야지 세계적인 뛰어를 돌아올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보면은 아스트랜드랑 로달 이런 사람은 부모를 잘 선택하라. 부모를 잘 선택하지 못하면은 한계가 있다. 보면은 거의 30개월 트레이닝 했어요. 30개월이면은 거의 2, 3년 되는 긴 시간이죠. 근데 이제 안 좋은 유전자 갖고 태어난 사람은 참 쉽지 않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내용. 무산소 운동 같은 경우도 이제 속근 비율이 유전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타입 2 A에서 X 사이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 하는데 타입 1에서 타입 2는 잘 안 바뀐다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결정된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운동을 하지 말아야 되냐? 이건 당연히 아니겠죠. 아무래도 세계적인 수준의 운동 선수를 하냐 마냐 수준이겠지, 유전자가 안 좋아도 운동하는 게 무조건 좋겠죠. 그럼 이제 유산소성 파워 향상을 위한 트레이닝, 유산소성 파워 트레이닝이란 고강도 자극이 가능하고 VO2max랑 효과적이고, 그리고 시간 효율성이 높은 운동을 말합니다. 인터벌 트레이닝입니다. 인터벌 트레이닝 많이 들어봤죠. 빠르게 뛰고 낮은 강도로 하고 뛰고 걷고. 특히 이 히트라고 하는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은 제가 논문 쓸 때 다뤘던 프로그램이어서 되게 친숙한 프로그램 중 하나인데, 이게 생각보다 85%를 기준으로 해서 잡았었는데 되게 힘들어요. 일반인 수준에서는 따라오기 힘들 정도 힘들어요. 그래서 중도 탈락하는 분들도 되게 많았어요. 처음 운동 시작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고강도로 자극을 하고 젖산해시장 효과적이고 시간 효율성이 높아요. 이렇게 인터벌 트레이닝 하면은 그냥 중강도로 쭉 하는 것보다 더 빠른 시간 안에 같은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인터벌 트레이닝도 히트랑 SIT로 나눠지는데, SIT는 완전 세게 빡 하고 쉬고 하는 거라면은, 히트 같은 경우는 그거에 비해서 조금 낮은 강도로 이제 더 오래 지속하는 방법을 보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LSD죠. LSD 같은 경우는 VO2max의 50에서 60% 강도로 장기간 동안 하는 운동이에요. 이 책에서는 나오지 않는데 다른 책에서 나오는 LSD 같은 경우는 30분에서 2시간 동안 이제 지속할 수 있는 운동 강도로 하는 게 LSD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고강도 지속성 운동, 이거는 그냥 힘든 강도로 계속 하는 거예요. 히트 같은 경우는 왔다 갔다 했죠.
얘는 그냥 히트보다 살짝 낮은 강도나 히트랑 비슷한 강도로 세게 가져가는 겁니다. 계속 하는 겁니다. 무산소성 파워 향상을 위한 트레이닝입니다. 스피드 트레이닝이랑 스피드 지거 트레이닝이 있습니다. 되게 짧은 시간 동안 ATP PC를 자극해서 이제 하는 운동이고요. 운동 휴식 비율이 1대5로 휴식을 되게 많이 가져갑니다. 강도를 높게 가져가다 보니까 휴식을 길게 가져간다 보시면 되겠어요. 스피드 지구력 트레이닝은 10초 이상 지속하는 건데 계속 그냥 똑같이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SIT랑 뭐가 다르냐? SIT는 30초 이상 하는 거고 스피드 트레이닝은 10초 동안 더 짧게 하고 완전히 세게 해서 ATP PC 세계를 완전히 고갈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ATP PC 시스템을 향상시키기 위한 운동으로는 아까 여기서 알았던 스피드 지구력 트레이닝 같이 10에서 5초에 10초 최대 강도 그리고 30에서 6초 충분한 휴식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하면은 ATP PC 시스템 체계를 향상시키기에 적합한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산소성 해당 과정 시스템을 향상시키기 위한 운동 방법으로는 10초에서 60초 고강도 그리고 인터벌하고 충분히 해보고 계속 반복하는 운동 ATP 시스템보다 조금 더 강도를 낮게 시간을 조금 더 길게 가져가는 운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력 향상 트레이닝은 넣을까 말까 고민이 되게 많이 있는데 너무 당연한 소리예요. 저희 근력 운동은 좀 친숙하죠. 정보도 요즘 많이 퍼져 있고 점진적 과발을 해야 되고 8에서 12회 너무 유명한 횟수죠. 한 번만 하는 것보다는 3, 4세트 해야 된다. 주 2, 4회 정도 해야 되고 상급자는 부위들을 분할해서 하면 더 효과적이다. 근비대 근육이 커져야지 힘이 세진다. 복합 트레이닝 같은 경우 지구력 훈련과 병행하게 되면은 근력 향상에는 조금 효과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 운동 전후로 단백질 먹어라. 뭐 이런 내용입니다. 자극을 줘야 되고 점진적 과발을 해야 되고 회복을 해야 되고 단백질 먹어야 되고 아까 말했던 지연성 근통증이죠. 돔스라고도 하고 이 돔스는 딜레이드 온셋 머슬 소어니스의 약자고요. 운동 후 24시간에서 48시간 뒤에 나타나는 근육 통증이에요. 처음 회원들이 오면은 운동 저랑 처음 하면은 당연히 아무리 약하게도 근육통이 오겠죠. 운동을 처음 하는 사람한테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치료할 때는 가장 효과적인 거는 운동 직후에 라이스를 하는 거예요. 쉬었다가 아이싱하고 또 찬물 샤워하고 그 당일에. 근데 뭐 너무 심하면은 약물 치료할 수도 있고. 근데 스트레칭, 마사지, 초음파, 항산화제 제 지도 교수님이 항상 강조하시는 건데 이 스트레칭은 지연성 근통증이 근섬유나 세포막에 손상이 생겨서 발생하는 건데 스트레칭을 하면은 그 손상에 더 취약해진다는 거예요. 상처가 났는데 상처를 벌리면은 상처가 낫지 않겠죠? 그것처럼 스트레칭과 마사지 같은 경우는 상처가 난 곳을 오히려 벌리는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이때 스트레칭과 폼롤러 이런 거는 좀 지양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운동 끝나고 정적 스트레칭 하라는 거는 그러면은 운동 직후에 정적 스트레칭 하게 되면은 오히려 유연성 향상에는 좋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근육통은 아까 말씀드린 24시간에서 48시간 뒤에 오는데 그 뒤에 스트레칭 마사지 하는 거는 이제 근육 회복에는 더 안 좋다. 이상입니다. 오늘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흉추 쪽 파트입니다. 그래서 흉추 같은 경우는 급성 손상이 일어난다면은 바로 병원으로 가셔야 되고 책에 있는 내용 플러스 그냥 조금 평소에 알던 내용만 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흉추 같은 경우는 흉추 가동성이 중요해요. 다 들어보셨죠? 골프 같은 거 할 때도 그렇고. 근데 흉추 가동성이랑 호흡 요 두 개가 제일 이 등 파트의 핵심인데 요 두 개는 완전히 이제 서로 좀 연관이 굉장히 깊다. 흉추 가동성이 떨어지면은 그 횡격막이라든지 아니면 갈비뼈의 움직임이 굉장히 잘 안 나오기 때문에 호흡에도 문제가 생기고 반대로 호흡에 문제가 있으면은 흉추 가동성도 떨어지게 됩니다. 자, 굉장히 복잡하죠. 먼저 뼈부터 보자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흉추는 이제 소라스틱이고 12개가 있고 그 다음에 얘는 위쪽에 있는 것들은 갈비뼈에 다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갈비뼈도 크게 진짜로 연결되어 있는지 아니면은 아예 요 가닥가닥만 있는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세 가지 종류로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흉추 같은 경우에는 여기 그려놓은 것처럼 이렇게 생리적으로 후만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각 관절들은 각각의 뼈들에도 있고 갈비뼈를 이어주는 부분에도 관절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기 같은 경우에는 이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앞에 T1에서 3까지는 점점 작아지는 모양이고요. 그 다음에 T4에서 T12까지는 점점 커지는데 이게 이제 생리학적으로는 하중 분산을 위해서 이렇게 좀 신체가 디자인 되어 있다는 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뼈를 이어서 보자면은 가시돌기의 3개의 룰, 이렇게 룰
of Threes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요 기울기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T1에서 3까지는 요 가시돌기랑 가로돌기가 수평하게 이렇게 떨어지는 건데 얘네가 그 밑에부터는 요 가시돌기가 요 가로돌기보다 아래에 위치하게 된다는 겁니다. 요 그림, 요게 엄청 정확한 그림은 아닌데 요렇게 조금 아래에 위치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부터는 다시 점점 수평으로 요 모양이 위치가 된다는 법칙입니다. 또한 다른 디스크라든지 갈비뼈라든지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게 되어 있는데 이 흉추의 그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안정성이 높아요. 그래서 디스크가 뭐 탈출한다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한 문제는 좀 덜 하지만 그것 때문에 오히려 관절 가동성이 저하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로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요추보다 더 요 회전 가동 범위가 더 높아야 돼요. 근데 실질적으로 대부분 사람들이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목이나 이제 요추라든지 아니면 고관절에 대한 이런 보상으로 다른 데가 좀 많이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흉추는 세축으로서의 요 가동성을 항상 확보를 해줘야 된다라는 게 이제 이런 부분에서 나오는 거고요. 맨 위에 있는 7개까지를 참 갈비뼈라고 트루 립스라고 하고 그 밑에를 false ribs라고 하고 맨 마지막에는 floating ribs라고도 하고 fake ribs라고도 하죠. 그래서 각각의 갈비뼈에 대한 거를 뒤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할 건데 대부분 어쨌든 호흡이랑 이런 내장기 보호 같은 거에 갈비뼈들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좀 따로 넣은 내용인데요. 맨 위에 있는 참 갈비뼈가 있고 그 밑에 이제 요 거짓 갈비뼈가 있는데 요런 사람 많이 보셨죠? 아니면 여기 계신 분들도 이제 갈비뼈가 좀 떠 있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게 대부분 이제 호흡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기능이 제대로 하지 못해서 대부분 요 복횡근에 대한 기능이 좀 많이 떨어져서 떠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근데 호흡 같은 게 안 됐을 때 요 복횡근의 기능이 떨어져서 요 아랫부분에 있는 갈비뼈가 뜨는 경우도 있는데 반대로 폐가 안에 공기가 차고 빠지려면 횡격막이 조절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공기가 들어올 때는 안쪽에 압력이 이제 음압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요 횡격막이 제대로 작용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반대로 이 위쪽에 붙어 있는 호흡 보조근들이 더 많이 사용이 된다고 해요. 그러다 보면은 이 위쪽에 있는 갈비뼈가 많이 이렇게 위로 쭉 올라갈 테고 재밌는 거는 그 대부분에 있는 교감신경들은 요 흉추 앞쪽 이 부분들에 많이 위치해 있어서 그렇게 호흡을 이제 보조근으로 많이 하는 만성 통증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교감신경이 되게 많이 항진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위장에 좀 문제가 있거나 소화불량이 있거나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다 호흡과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요 흉추에 지금 해당 T8부터 T12 정도 되는 부분 바로 앞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횡격막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저 부분에서 뭔가 후만이 돼 있는 게 조금 편평등이 돼 버린다든지 아니면 역으로 횡격막을 잘 이용하지 못한다면은 흉추에 대해서 조금 표천적인 변형이 일어날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아까 말한 교감신경에 대한 자료는 여기고요. 우리 몸에 있는 대부분의 교감신경은 앞쪽에 위치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위장 그런 것들과 관련이 있고 마지막에 요 페이크 립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요 요방형근이랑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척추 측만이라든지 아니면 요통과도 크게 연관이 있습니다. 위장 같은 경우가 안 좋았을 때도 반대로 요통이 조금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인대랑 이쪽 부분은 그냥 짚고만 넘어갈게요.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앞세로인대가 있고요. 앞세로인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여기가 뒤에요. 이쪽이 뒤고 여기가 앞쪽인데 앞쪽에 위치해 있는 게 앞세로인대고요. 뒤쪽에 있는 건 뒤세로인대고요. 그 다음에 많이 보는 게 요 황색인대, 황인대라고도 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몸을 굴곡했을 때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그런 인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인대들도 요추랑 동일하고요. 대신에 좀 다른 점은 인대랑 관절 같은 경우가 요 갈비뼈 머리 관절이나 갈비 가로돌기 관절처럼 갈비뼈와 연관되어 있는 관절도 같이 존재를 하고 있고 이 부분들의 운동적인 특성은 옆에다가 잘 적어놨습니다. 근데 이 대부분이 그 윤활 관절이에요. 그래서 쉽게 되게 굳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굳는다는 표현이 많아요. 유착이 되기가 좀 쉽고 그 유착으로 인해서 통증이라든지 다른 것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갈비뼈 쪽에 있는 그런 윤활에 문제가 좀 생기면은 좀 다른 내장기 그런 통증과 좀 구분이 안 될 때가 있다고 해요. 그건 이따 신경 파트에서 한번 더 짚고 가겠습니다. 다음은 근육 파트고요. 근육 같은 경우는 흉추에 있는 것들은 움직임에 대한 거는 요 아래편에 적어놨고 그 다음에 대부분 들숨과
날숨에 대한 근육도 같이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특히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복행근이라고 하죠. 그게 립이 들리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연관이 많은 근육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뭐 필라테스나 이런 거 많이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안정근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지금 뭇갈래근이라고 하는 다혈근, 돌림근 이런 것들이 있는데, 특히 이런 다혈근 같은 거는 실질적으로 움직임도 중요한데 이 다혈근들이 다 센서의 역할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척추가 어디가 이렇게 무너졌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뇌로 전달을 하는 건데, 이 다혈근이 굳어버리면은 그런 거에 대한 인지가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운동을 하기 전에 그런 이런 척추 분절분절 움직여주는 그런 미리 안정성 근육을 활성화시켜주는 운동을 하는 이유가 또 그런 데에서도 있다고 합니다. 요 흉추 중간부터 이제 아래쪽까지 요게 이제 흉뇨근막이 있잖아요. 흉뇨근막도 이번 그 등 파트에 포함이 되는데, 흉뇨근막 같은 경우에는 요 광배근이랑 대둔근, 요 힘의 연결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 그다음 복압이랑 이런 것들을 받쳐주는 힘으로 치환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그 근막경선 이론에서는 또 기능선이라고 또 따로 이름이 빠져 있고요. 가끔씩 뭐 원암 로우 같은 거 할 때도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잡고 하는 것들도 되게 많잖아요. 그런 것도 다 이런 데서 이유가 있다. 다음은 신경 파트고요. 신경이 척추 자체를 지나가는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신경 파트가 굉장히 좀 복잡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대신 여기는 그 신경 얼기가 따로 형성되지 않아서 그냥 12쌍의 가슴 신경이 되게 직관적으로 인풋과 아웃풋이 정확해요. 쉽게 말하면. 그리고 신경 뿌리 같은 경우는 경질막집에 쌓여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음과 같은 운동, 감각, 교감 신경 등의 섬유가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경에 대해서는 좀 지금 짚고 넘어갈 거 한 5개 정도가 있어서 적어놨는데,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신경 얼기가 형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각각 신경 레벨에 해당되는 근육이랑 피부 분절에 되게 즉각적인 반응을 나타내게 돼요. 그래가지고 우리 검사 같은 거 할 때 근육 긴장도나 피부 예민도 같은 거 테스트를 하는데, 특히 이쪽 우리 흉추를 딴 데도 목도 마찬가지지만 지나는 신경들은 이런 테스트들이 꽤나 그 신뢰도가 있는 편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감신경이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만성 그런 요통이나 아니면은 뭐 등, 담 이런 환자들은 항상 좀 신경이 항진되어 있을 상태의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아까 앞서 말했던 것처럼 신경뿌리가 경질막집에 쌓여있기 때문에 흉추만이 조금만 좀 심해지면은 신경 통로가 되게 좁아져 가지고 금방 뭔가 저리다거나 아니면 전도 속도에 좀 문제가 생기거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신경 앞가지에서 나왔던 것들은 가슴이랑 배 전체를 감싸듯이 주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보이는 것처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장기 통증이라고 좀 착각할 수 있을 만한 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흉추도 이제 요추나 다른 것처럼 정렬과도 굉장히 많이 연관이 있고요. 특히 로테이션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요추나 이제 다른 것보다 더 범위가 크기 때문에 항상 세 방향에 대해서 움직임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들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흉추 같은 경우에 좀 뻣뻣해지거나 약간 손상 이후에는 반드시 관절 가동수를 병행하는 게 되게 좋다고 해요. 그래서 요 각각의 그림들은 책에 있는 그림들인데 이러한 기전으로 요 분절 하나하나가 움직이거나 이렇게 조금 압박을 받는다라는 내용이고요. 뭐 이 부분도 근육의 주행 경로라든지 아니면은 움직임이 일어나는 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음 부분은 그 신경과 관련돼 가지고 연관 통증에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요것도 한번 그냥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가슴 부위에 대한 기형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셋 다 저는 진짜 좀 많이 보이지 않나요? 특히 군대에서 남자들은 군대 가서 이제 플로당 벗으면은 이런 식으로 다 가슴 형태가 이렇게 기형이 좀 많은데, 기형이라고 하면 되게 막 심각한 것만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건 되게 많이 보죠. 좀 선천적인 게 많고 각각의 기형에 따라서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쪽 갈비가 들렸느냐 아니면은 뭐 아래쪽 립이 그 가짜 갈비가 떠 있느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호흡이라든지 아니면 흉추 움직임에도 늘 그 다르다는 걸 우리는 좀 인지를 해야 되고, 요 호흡 패턴에 따라서 체형도 다음과 같이 많이 바뀐다고 해요.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생각해 볼 거는 오른손잡이에게 특히 많이 나타나는 패턴이 있어요.
제일 쉽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앉아서 공부할 때 오른손잡이들 보통 이렇게 앉잖아요. 이때 나올 수 있는 안 좋은 게 다 나오는 거예요. 골반 이렇게 빠지지, 그 다음에 몸도 이쪽으로 돌아가고, 얘는 측만이 이렇게 빠지고 어깨 이렇게 말리고 이렇게 된다는 거를 이제 생각하면은, 만약에 회원님이 왔을 때 아, 여기가 지금 뭉치는 이유는 대체적으로 이런 것 때문일 확률이 크구나 라고 좀 유추를 할 수가 있고요. 또 다 연관통인데 이거 하나씩 다 잡다 보면 다시 그대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할 때도 항상 호흡이랑 그 다음에 흉추 정렬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야 되고, 정렬 같은 것도 그냥 가만히 있을 때 정렬을 자 이렇게 쓰지 말고 이렇게 쓰세요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 아까 말한 것처럼 삼축 움직임을 잘 만들어주는 게 어쨌든 오른손잡이든 왼손잡이 패턴이든 조금 교정하는데 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 끝.